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바닷가 마을 하늘이 먹빛으로 변하던 그날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 서연은 창밖으로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규방의 창문을 두드렸지만 서연의 마음은 꽃보다 더 깊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규중에 갇혀 살아온 서연에게 바깥 세상은 그림 속 풍경처럼 멀고도 아득한 곳이었습니다. 18해를 살아오면서 서연이 본 세상이라곤 양반가의 담장 안과 혼례를 위해 잠시 나갔던 친정 외갓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엄격한 얼굴의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잠시 별장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 큰 집에 눈이 너무 매서워 걱정이구나. 서연은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가 규수의 도리대로 묵묵히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이에 벌어진 재산 분쟁은 이미 집안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상님들이 남기신 토지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큰아버지는 장자로서 더 많은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다툼이 날이 갈수록 격해지자 아버지는 서연을 시골 별장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문 어른들의 다툼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혹시라도 큰 집에서 너를 이용하려 들까 염려된다. 네가 잠시 별장에 머물며 이 소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서연은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설레었습니다. 시골 별장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규방에서 나가본 적 없던 서연에게 바다는 그저 시집 동생들이 읽어주던 책 속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선 곳으로의 여정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시녀 중에 누구를 데려가면 좋을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녀들은 모두 큰 집과 연결되어 있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소문이 날 수 있으니 사내종 중에 믿을 만한 자를 한 명 붙여주마. 길산이라고 지난해 들어온 자인데 입이 무겁고 충성심이 깊다.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사내종과 단둘이 여행한다는 것은 양반가의 규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결정에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짐을 꾸렸습니다. 비단 치마와 저고리 몇 벌, 향기로운 분향과 화장도구, 바느질 도구와 책 한 권을 보자기에 정성스레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서연은 잠시 그 달빛을 바라보며 미지의 여정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날만큼은 잠을 설쳤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시골 별장은 어떤 모습일까? 바다는 정말 책에 쓰인 것처럼 끝없이 넓을까? 그리고 길산이라는 사내종은 어떤 사람일까? 서연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둘이서 여행을 한다는 생각에 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사내종 길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처음 본 길산은 생각보다 젊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갓을 쓰고 소박한 천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길산은 서연을 보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제가 길산입니다. 별장까지 모시겠습니다. 길산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로서 사내종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폭우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처음 타보는 말 위에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주변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마을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이 가게를 열기 시작했고 농부들은 이미 들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포구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작은 어선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나이 지긋한 사내로 길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바람이 좋지 않습니다. 서둘러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길산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배에 태웠습니다. 서연은 생전 처음 보는 바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물결 위로 비치는 새벽빛이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듯 반짝이었습니다. 어선이 바다로 나아갈 때까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처음 보는 넓은 바다에 눈을 떼지 못했고 길사는 묵묵히 노를 젓는 어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님, 이리 오십시오.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길사는 처음으로 서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떨며 길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파도는 배를 삼킬 듯이 높아졌습니다. 어부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님, 제 등에 업히십시오. 혹시 배가 뒤집히더라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길산의 말에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산해종의 등에 업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높아지는 파도와 굉음을 내는 천둥 소리에 서연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사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고 서연은 처음으로 낯선 산해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큰 파도가 배를 덮쳤고 서연은 차가운 바닷물에 휩쓸려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길산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서연마님, 서연마님.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부드러운 모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길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길산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맑았으며 이마에는 긴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길산은 서연이 깨어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섬의 해변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연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풍랑에 휩쓸려 표류한 것 같습니다. 어부는 보이지 않고 우리만 이 섬에 닿은 듯합니다. 길산의 말에 서연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낯선 섬의 종과 단둘이 남겨진 상황, 이보다 더 난처한 상황이 있을까요? 하지만 서연은 양반가의 교수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꽉 쥐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서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섬에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었지만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울창한 숲과 기묘한 바위들, 그리고 청아한 물소리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꼈습니다. 규방에서는 오직 그림으로만 보았던 산과 바다, 하늘을 이제는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길사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은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비와 바람을 피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마님, 오늘은 이곳에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고 마른 곳이었습니다. 길사는 재빨리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숙련되고 빨랐습니다. 서연은 길산의 솜씨를 보며 잠시 놀랐습니다. 불빛이 동굴 안을 비추자 서연은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이미 흙과 바닷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비녀가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마님, 옷이 젖었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병이 납니다. 길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종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규방에서는 부모님조차 자신의 몸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두면 병이 들 것입니다. 돌아서시오. 내 겉옷만 벗겠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산은 즉시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비단 겉옷을 벗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매듭을 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겉옷을 벗고 속옷만 남자 서연은 불 가까이 겉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속옷만 남은 몸을 가리기 위해 보자기를 어깨에 둘렀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마치 달빛에 속살이 비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님, 이 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길산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이곳을 속살섬이라 부릅니다. 바람만 불어도 여인의 속살이 어른거린다는 전설이 있지요. 서연은 놀라 보자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이름이 그리 야하오?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죄송합니다, 마님. 다만 이 섬에 대해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길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반응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길산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었고 지금도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너무 예민했어. 이 섬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어? 길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섬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합니다. 신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마음을 보여준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부들은 이 섬을 피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섬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사람은 평생 행복할 것이라고. 서연은 길산의 말에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신분의 벽을 허문다. 그것은 서연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민, 양반과 천민 사이의 벽은 천년의 세월 동안 단단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벽을 허문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동굴 한쪽에 누웠고 길산은 불을 지키며 동굴 입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길산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종과 이렇게 가까이 있을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길산의 존재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우리 구조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마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목소리에 안정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동굴 입구로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길산은 이미 밖에 나가 있었고 잠시 후 과일과 물고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마님, 아침 식사입니다. 이 섬에는 과일 나무가 많고 해변에는 물고기도 많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종이 가져온 음식을 직접 받아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상궁이나 몸종이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불에 구운 물고기의 맛은 의외로 좋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섬을 둘러보며 구조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큰 나무에 올라 배가 지나가는지 살펴보시오. 서연의 말에 길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 하지만 먼저 마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 동굴은 밤에는 춥고 습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섬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살섬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폭포와 맑은 계곡, 다양한 나무와 화려한 꽃들이 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규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 만질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길산은 항상 서연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열었습니다. 가시덤불을 치우고 미끄러운 바위를 건널 때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종의 손을 잡아야 했고 그 순간 이상한 떨림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길산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손에 자신의 손을 맡기는 것이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그들은 섬 중앙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규방의 좁은 창문으로 보던 세상이 아닌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군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길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처음 본 길산의 미소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깊고 따뜻했으며 서연의 마음을 이상하게 설레게 했습니다. 바다는 더 넓습니다, 마님. 이 바다 너머에는 또 다른 나라들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서연은 길산의 말에 놀랐습니다. 종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알까? 그의 지식은 보통 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어찌 그런 것을 아오? 길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인들의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지만 길산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분명 평범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투와 지식 그리고 눈빛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서연은 마님이었고 길산은 종이었습니다. 서연은 명령했고 길산은 따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굴의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길사는 서연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연은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눈의 모양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붉은색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동자가 파랗습니다. 서연은 그런 사람들을 상상하며 웃었습니다. 길사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셋째 날 밤, 서연은 길산이 불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욕망과 절제가 함께 담긴 눈빛. 서연은 그 시선이 자신에게 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길산, 오늘도 배는 보이지 않았어? 서연이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네, 마님. 아직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섬은 항로에서 벗어난 곳인 듯합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숨에는 실망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규방에서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실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섬에서 길상과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안도였을까요? 사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길사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여기서는 자유롭습니다. 규방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길사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저도 이해합니다. 자유의 맛을 알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두 사람은 섬의 깊은 곳에서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바위로 둘러싸인 작은 연못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온천을 보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 몸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마님, 이것은 온천입니다.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린다고 합니다. 서연은 온천을 바라보며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한 몸은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가 먼저 씻고 오너라. 내가 기다리겠다. 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서연은 바위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길산이 온천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에 이상한 상상을 하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산의 넓은 어깨와 강인한 팔, 그리고 깊은 눈빛이 그녀의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잠시 후 길산이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온천의 열기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연은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길산이 있던 자리에 서자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안개처럼 온천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옷을 벗었습니다. 온천에 발을 담그는 순간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물속에 온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편안함은 서울의 규방에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결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 서연의 피부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바위 너머로 길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곧 모습을 감추었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시선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연은 부끄러움보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속살을 본 남자는 길산이 처음이었습니다. 규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섬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온천에서 나온 서연은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의 양반가 규수가 아닌 한 여인으로서의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불빛 아래에서 길산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강인한 팔과 깊은 눈빛, 그리고 항상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길산, 이 섬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오. 속살섬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요? 길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한 어부가 이 섬에 표류했다고 합니다. 그는 섬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달빛 아래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부는 그 여인에게 반해 이 섬에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여인은 사라졌고 어부는 여인을 찾아 섬을 헤매다가 결국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서연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했습니다. 자신도 이 섬에 표류했고 길사는 달빛 아래 자신의 속살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들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 어부는 어리석군요. 진짜 여인을 두고 환상을 쫓다니. 서연의 말에 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환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부가 찾지 못했을 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오래도록 그 순간을 밝혔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마음이 점점 길산에게 기울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감정이었지만 이 섬에서는 모든 규칙이 다른 듯 했습니다. 다섯째 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연과 길산은 해변에 나와 앉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달빛은 물결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마님, 제가 피리를 불어드리겠습니다. 길산이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꺼냈습니다. 길산의 피리 소리는 서연이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섬의 소리, 바다의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피리 소리에 취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신분도, 규방의 삶도, 가문의 기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이 순간, 이 바다, 그리고 길산만이 그녀의 세계였습니다. 피리 소리가 멈추자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길산이 바로 앞에 있었고 그의 눈은 서연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고 서연의 머리카락이 길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우리를 보겠소?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마님도 머슴도 아닌 그저 우리로 있어도 괜찮지 않겠소? 길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그 손의 따뜻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길산의 입술이 서연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금단의 입맞춤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숨소리를 덮었고 별빛이 그들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무너졌고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규방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이후의 날들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함께 섬을 탐험하고 밤에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길산에게 글을 가르쳤고 길산은 서연에게 생존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밥을 지었고 옷을 빨았으며 열매를 따는 법을 배웠습니다. 길산은 서연의 서툰 솜씨를 보며 미소 지었고 서연은 그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밥을 짓겠소. 어떤 맛인지 평가해 주시오. 서연이 나무 그릇에 밥을 담아 길산에게 건넸습니다. 길산은 서연이 지은 밥을 맛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마님의 손맛이 대단하십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여기서는 그저 서연이요. 그럼 서연. 길산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꽃잎을 만지는 듯한 부드러움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섬에서의 생활은 규방의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로웠고 자연스러웠으며 행복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신분도 재산도 가문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해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길산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가 산해종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언젠가는 이 섬을 떠나야 할 것이고 그때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연은 다시 양반가의 교수가 되고 길산은 산해종이 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십니까? 길산이 서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 섬을 떠날 나를 생각하고 있었소. 우리가 구조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요. 길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어떤 일이 있어도. 길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길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그 손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내 운명이요, 길산. 당신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서로의 체온과 숨결을 기억하려는 듯이 서연은 길산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양반가의 교수가 아니었고 그저 한 여인이었습니다. 길산의 여인.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서연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던 서연은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배 한 척이 섬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다시 그들을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길산, 길산, 배가 오고 있어. 길산이 급히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도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부의 배였고 아마도 이 섬 근처에서 고기를 잡다가 두 사람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구조될 수 있겠소? 길산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길산은 손을 흔들어 배를 불렀습니다. 배는 천천히 섬에 다가왔고 곧 해변에 닿았습니다. 배에는 어부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양반집 따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색하던 중이었지요. 어부의 말에 서연은 길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이 다시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양반가의 아씨가 되어야 하고 길산은 사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섬에 묻혀야 할 것입니다. 배에 오르시지요. 해가 지기 전에 포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어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섬을 떠나면 다시는 길산과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신분의 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우리의 물건을 가져오겠소.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연과 길산은 동굴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섬을 떠나고 싶지 않도, 길산.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당신은 양반가의 교수, 나는 종일 뿐이요. 서연은 길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배에 타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테지요. 길산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이 섬에 남겠소. 서연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풀어 그 안에 있던 비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옥으로 만든 비녀였으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내 결정했소. 서연은 해변으로 돌아가 뱃사공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뱃사공은 놀란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그녀가 건넨 비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겠지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풍랑에 목숨을 잃었다고요. 뱃사공은 비녀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아마도 그도 사랑의 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명복을 빕니다. 뱃사공이 말했고 배는 다시 바다로 떠났습니다. 서연과 길산은 해변에 서서 배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이요? 양반가의 삶을 버리고 길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찾았소.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혼례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혼례보다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길산의 품에 안겨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듬해 봄, 속살섬은 온통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서연과 길산은 해안가에 작은 초가를 지었고 그들의 보금자리는 꽃과 바다 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길산에게 글을 더 자세히 가르쳤고 길산은 서연에게 사냥과 고기잡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함께 밭을 일구고 채소를 기르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양반가의 교수가 아니었고 길산은 더 이상 사내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연과 길산,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신분의 벽이 없는 그들의 삶은 자유로웠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서연. 길산이 어느 날 밤 서연을 불렀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난 당신에게 끌렸어. 그것이 불경한 마음인 줄 알면서도 서연은 길산의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처음 내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서연은 길산을 깨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곧 셋이 될 것 같아요. 서연의 배를 감싸는 길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요? 우리의 아이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산은 서연을 품에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섬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소리였습니다. 임신한 서연을 위해 길산은 더욱 정성껏 초가를 꾸몄습니다. 부드러운 이끼로 만든 침상과 나무로 짠 의자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까지. 그는 서연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임신 중에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닷가를 걸으며 뱃속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사랑 그리고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이 섬에서 자유롭게 자랄 거야. 신분의 벽도 규범의 속박도 없이 그저 네가 되고 싶은 대로 자랄 수 있어. 길산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더욱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서연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바다 이야기, 별 이야기, 그리고 그와 서연이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달이 지나고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 아기의 울음소리가 섬을 가득 채웠습니다. 길산은 건강하게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아기는 보름달처럼 둥글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서연을 닮아 맑고 깊었고 입술은 길산을 닮아 도톰했습니다. 이 섬이 내 고향이란다. 내 이름은 달이라고 부르마. 이 섬에서 달빛처럼 밝게 자라거라. 길산은 아기를 안고 서연에게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태어났군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달은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지혜와 아버지의 용기를 물려받았습니다. 달은 섬 전체를 자신의 놀이터로 삼아 뛰어다녔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과 나무에 오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고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섬에서의 생활은 때로는 힘들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는 함께 초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맑은 날에는 함께 해변을 거닐며 조개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왜 이 섬에서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서연과 길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을 선택한 이야기, 자유를 위해 세상을 등진 이야기, 그리고 속살섬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의 이야기를.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달아, 엄마는 원래 양반가의 교수였단다. 엄마는 규방에서만 살았고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나는 종이었다. 길산이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양반가의 사내종이었지. 그때는 양반과 종은 서로 사랑할 수 없었단다. 그것은 금지된 일이었어. 달은 눈을 크게 뜨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연과 길산은 풍랑으로 이 섬에 표류하게 된 이야기, 함께 생존하며 서로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등지고 이 섬에 남기로 결정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달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 가족의 비밀이네요.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가족의 비밀이야. 하지만 기억하렴. 진정한 사랑은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단다. 세월이 더욱 흘러 속살섬에 대한 이야기는 어부들 사이에서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달이 뜨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닌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섬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날은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했습니다. 특히 널리 퍼진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속살섬의 달빛 아래서는 신분의 벽이 사라진다더라. 그곳에 가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더라.
그렇게 속살섬은 금단의 사랑이 이루어진 신비의 장소로, 그리고 서연과 길산의 이야기는 영원히 간직될 야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달이 밝게 비치는 밤, 바다를 바라보면 아직도 속살섬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신분과 계급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피웁니다. 어부들은 종종 속살섬 근처에서 고기를 잡다가 섬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이나? 달빛 아래 흰 옷을 입은 여인이 해변을 거닐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옆에는 당당한 사내와 작은 아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가? 그러면 다른 어부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신분의 벽을 넘어 참사랑을 이룬 양반 교수와 사내종의 영혼일세. 그들은 이제 이 섬의 수호신이 되어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이들을 지켜준다네. 그렇게 속살섬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지며 서연과 길산의 사랑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야담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금단의 사랑,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찾아 떠난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간직된 꿈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밤, 산자락에 자리한 옛 고을 어귀에 위치한 방씨 가문의 저택은 달빛조차 스며들기를 거부하는 듯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이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오랜 세월의 흔적과 이름 모를 이야기들로 둘러싸인 채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저택 근처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저택에 관한 온갖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택 깊숙한 곳에 있다는 적막한 방에 관한 이야기는 한밤중 술자리에서도 감히 입에 올리기를 꺼리는 주제였습니다. 적막한 방을 열면 방씨 가문의 재앙이 찾아온다옵니다. 그 방은 가문의 죄악을 봉인한 곳이라 하여 열리는 순간 원혼이 풀려나와 가문을 멸망시킨다 하지요. 이러한 소문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방씨 가문이 갑작스럽게 몰락하고 저택이 버려진 이후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방 씨의 후손들이 모두 흩어져 저택은 완전히 빈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방설매라는 이름의 방 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방설매는 24세 나이의 타지에서 오랫동안 학문을 닦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에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옷차림, 그리고 맑고 강인한 눈빛을 지닌 방설매는 마을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당당히 조상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낭자께서는 정말 저택에 머무실 생각이십니까?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라 마을 어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설매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의 뿌리가 그곳에 있어옵니다. 가문의 기억과 역사를 되찾고자 하옵니다. 방설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친척의 손에 이끌려 타지로 떠났기에 자신의 뿌리와 가문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컸습니다. 학문을 닦으며 독립적인 사고를 기른 방설매에게 소문과 미신은 단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수수께끼일 뿐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무렵 방설매는 마침내 오랫동안 버려진 저택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쇠로 만든 대문은 오랜 세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듯이 무겁게 신음하며 열렸습니다. 대문 너머로 펼쳐진 저택의 모습은 방설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때 웅장했을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고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진 채였습니다. 건물들은 비바람에 씻겨 색이 바래고 기와는 깨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청마루로 올라서자 먼지와 키키한 냄새가 방설매를 맞이했습니다.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낙엽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물건들은 모두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방설매는 중얼거리며 안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채는 상태가 조금 나았습니다. 빗물이 새지 않은 방 몇 개는 아직 사람이 살만했습니다. 방설매는 제일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방 하나를 골라 짐을 풀었습니다. 마을에서 구해온 등불을 켜고 방을 간단히 정리한 후 저택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저택은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방설매는 등불을 들고 저택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채, 행랑채, 별당, 그리고 후원까지 모든 곳이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채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서재가 방설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재에는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가문의 역사와 비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책장 속 먼지 쌓인 서책들을 살피던 중 특별히 눈에 띄는 한 권의 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쌓인 그 고서는 다른 책들과 달리 먼지가 덜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까지 읽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설매는 조심스럽게 고서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밤에 울리는 종소리를 따라가면 가문을 뒤덮은 재앙의 근원을 볼 것이다. 방설매는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어보았습니다. 종소리? 재앙의 근원? 무슨 의미일까? 방설매는 고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책에는 방씨 가문의 역사와 함께 가문에 일어났던 이상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막한 방에 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적막한 방은 열리면 안 되는 곳이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봉인된 원혼이 풀려나와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 방의 정확한 위치나 왜 봉인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방설매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페이지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가족사와 재산 기록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방설매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서를 접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 여행의 피로와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긴장감에 방설매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방설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으나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방설매는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습니다. 종소리는 저택 밖, 아마도 후원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달밤에 울리는 종소리. 방설매는 고서의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침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방설매는 초롱을 들고 종소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달빛에 비친 저택의 모습은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마치 누군가의 가느다란 손가락처럼 보였습니다. 방설매는 용기를 내어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후원에 들어서자 종소리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방설매는 소리를 따라 걸었고 마침내 오래된 누각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누각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종소리는 바로 그 철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고 위험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방설매는 철문을 밀었습니다. 녹슨 철문은 기대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축축한 공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방설매의 코를 찔렀습니다. 철문 너머에는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종소리는 계단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방설매는 초롱을 높이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고 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방설매는 자신이 미로 같은 통로에 들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양쪽으로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고 통로 양옆으로는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방에는 방씨 가문과 관련된 유물과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림, 도자기, 무기, 가구 등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각 방을 하나씩 살펴보았지만 종소리의 근원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통로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설매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통로의 끝에 다다르자 특별히 크고 화려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일렁이는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종소리는 바로 이 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방설매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의 적막한 방일까? 방설매는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종소리가 멈추고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방설매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소리도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설매는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택과 적막한 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방설매를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낭자께서 저택에서 밤을 보내셨다니 정말 놀랍사옵니다. 그곳에서는 으스스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니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방설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일 없었습니다. 다만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특히 적막한 방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방설매의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방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길한 일입니다. 하지만 낭자께서 물으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막한 방은 방씨 가문의 죄악이 봉인된 곳이라 합니다. 오래전 방씨 가문에서는 한 여인을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원혼이 가문을 저주했고 그 저주를 막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통해 원혼을 적막한 방에 봉인했다고 합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방설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으며 어떤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오래된 일은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이 변했을 테고 다만 이 마을에 오래 살아온 이봉 어른이 좀 더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방씨 가문과 어떤 인연이 있다고 하더군요. 방설매는 이봉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고령의 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봉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오, 방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로군요. 언젠가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봉은 마치 방설매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방설매는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적막한 방과 봉인된 원혼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요. 약 100년 전 방씨 가문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방씨 가문의 가주였던 방진환이라는 양반이었지요. 그는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미연하였습니다. 이봉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미연하는 절세의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민의 딸이었습니다. 방진환은 그녀를 가까이 두고 싶었지만 신분의 차이와 가문의 반대로 인해 공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방진환은 다른 대가문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미연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방설매는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봉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진환의 혼인 후에도 그는 미연하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방진환의 부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미연하가 방씨 가문을 망치려는 요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미연하는 무고한 혐의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의 눈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연하는 죽기 전 방씨 가문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방씨 가문은 번영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요. 그 후 방씨 가문에는 불길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방진환의 부인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고 그의 자식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봉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방진환은 도사를 찾아가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도사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미연하의 원혼을 봉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방진환은 저택 깊숙한 곳에 적막한 방을 만들어 미연하의 원혼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열면 원혼이 풀려나와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지요. 방설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오래된 일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지요? 방설매의 질문에 이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소. 또한 나는 방진환의 비밀스러운 일기를 본 적이 있소. 그의 죄책감과 후회가 담긴 일기였지요. 이봉의 말에서 방설매는 무언가 더 깊은 연관성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을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연화의 원혼을 달래고 가문의 저주를 풀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희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미연화의 원혼은 단지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적막한 방을 열고 미연화의 원혼을 해방시킨 후 진혼제를 올려 그녀의 영혼을 편안히 쉬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달빛이 가장 밝은 날에만 가능하지요. 방설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보름달은 3일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봉은 방설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한 부적, 재물, 의식의 방법 등. 방설매는 모든 것을 기억하며 마을로 돌아와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방설매는 고서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폈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비밀 공간에 대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그 힌트를 따라 서재 바닥에 숨겨진 비밀문을 발견했습니다. 비밀문을 열자 작은 보관함이 나왔고 그 안에는 붉은색 비단으로 쌓인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미연화에 관한 자세한 기록과 방진환의 참회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정체불명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이 문양이 적막한 방을 여는 열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하 통로로 내려가 적막한 방의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에 새겨진 문양과 수첩의 문양을 비교하자 두 문양이 서로 맞물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다음 보름달까지 저택과 적막한 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누군가의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밤중에 저택 주변을 맴도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설매가 서재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설매는 그 소리를 따라 저택의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후원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가에서 방설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연못 위로 한 여인의 환영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긴 치마를 입은 여인은 슬픈 표정으로 방설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설매는 직감적으로 그 여인이 미연화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미연화 아가씨입니까? 방설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영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방설매에게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연못 한쪽에 있는 작은 사당이었습니다. 방설매가 사당으로 다가가자 환영은 달빛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당 안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미연화의 유품으로 보이는 비녀와 작은 글이 있었습니다. 글에는 미연화가 죽기 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진환을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과 가문이 안녕을 비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설매는 미연화가 진정으로 아기를 품은 것이 아니라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방설매는 이희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미연화의 유품과 글을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미연화 아가씨의 원혼을 달래고 저주를 풀고 싶습니다. 내일이 보름이니 적막한 방을 열고 진혼제를 지낼 생각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희봉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돕겠소. 하지만 알아두시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적막한 방을 열면 미연화의 원혼뿐만 아니라 그녀를 봉인한 사람들의 힘도 풀려날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을 테고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설매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고 미연화 아가씨의 영혼을 편안히 해드리겠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전날 밤 방설매와 이희봉은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적, 재물, 향, 초, 그리고 미연화의 유품들. 그들은 적막한 방 앞에서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씨 저택에서 기이한 빛이 보였다는 것,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저택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 등 몇몇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집안에 숨었지만 일부는 호기심에 저택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방설매와 이희봉은 지하 통로를 통해 적막한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비치기 시작했고
방설매는 수첩에서 본 문양을 문에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양이 빛나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방설매는 이이봉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한 부적과 향을 피우고 제물을 차렸습니다. 방설매는 미연아의 유품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미연아 아가씨,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방설매의 말이 끝나자 문이 빛이 더욱 강해졌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 안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수많은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중앙에는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연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설매와 이이봉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고 미연아의 모습을 한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환영은 이전보다 더 뚜렷했고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왔군요. 미연아의 환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했습니다. 미연아 아가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진실이 감추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방설매가 말했습니다. 미연아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마을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방진한 나리를 만났고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인해 우리의 사랑은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방진한 나리는 나에게 언젠가 함께 하자고 약속했지만 가문의 압력으로 인해 다른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연아의 환영은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방진한 나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문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진한 나리의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방진한 나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연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요괴라고 모함하였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나를 쫓아냈습니다. 나는 숲속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방씨 가문은 영원히 불행할 것이라고. 미연아의 환영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이곳에 묶여 있습니다. 방진한 나리가 나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 방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를 이곳에 가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과 그녀의 일족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저택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설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저주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미연아 아가씨, 저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설매가 말했습니다. 미연아의 환영은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진한 나리의 부인의 일족은 대대로 이 비밀을 지켜왔고 당신이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이봉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방설매는 준비해온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미연아의 유품을 재단에 놓고 방진한의 사제의 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이봉은 문 앞을 지키며 부적을 붙였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문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이봉이 외쳤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의식을 완료해야 합니다. 방설매는 마지막 의식을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미연아의 환영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아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방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진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윤판서라고 불리는 그 노인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짓을 당장 멈추시오.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나 하오? 이이봉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100년 동안 이어온 거짓과 은폐를 계속할 작정이요? 윤판서는 분노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 가문은 몰락할 것이요. 나의 증조할머니가 방진한의 부인이었소. 그녀가 미연아를 제거한 것은 가문을 지키기 위함이었소.
방설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판서는 바로 방진환의 부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 가문은 살인자의 가문으로 낙인 찍힐 것이요.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대대로 이 저택을 지켜왔소. 그리고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어. 윤 판서는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잡아라. 의식을 중단시켜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이미 완전히 밝은 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윤 판서와 그의 사람들이 방설매와 이희봉에게 다가오려 할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고 미연화의 환영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과 은폐는 없을 것입니다. 미연화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윤 판서와 그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 방에 봉인한 것은 방진환이 아니라 당신의 증조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나를 여기에 가두었고 그것이 바로 방씨 가문을 저주한 진짜 이유입니다. 미연화의 환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윤 판서는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우리 가문은 윤 판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희봉이 외쳤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저택의 마당으로 나오자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연화의 환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씨 가문의 저주는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윤 판서, 당신의 가문이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미연화의 환영이 말했습니다. 윤 판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우리 가문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저희 가문도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잠시 윤 판서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고 내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떠날 수 있습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방설매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영혼은 이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씨 가문은 다시 번영할 것입니다. 방설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연화의 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려 다행입니다. 편안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희봉 어른은 방진환의 친동생의 후손입니다. 그는 대대로 진실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이 비극이 끝나기를 바라며 기다려왔습니다. 방설매는 놀라서 이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희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요. 나의 증조할아버지는 방진환의 동생이었소. 그는 형이 저지른 실수와 그 부인의 죄악을 알고 있었지만 가문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소. 그 죄책감은 우리 가게에 대대로 이어져 왔소. 나는 언젠가 이 비극이 끝나기를 바라며 방씨의 마지막 후손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소. 방설매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희봉이 자신을 도와준 이유, 그가 그토록 자세히 알고 있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미연화의 환영은 점점 희미해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가문의 저주는 풀리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이제 편안히 떠나겠습니다. 환영은 빛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마치 모든 무거운 기운이 사라진 듯 저택 주변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윤 판서와 그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랫동안 음산하고 어두웠던 방씨 저택이 밝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저택 주변에 항상 감돌던 안개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방설매가 저택의 저주를 풀었다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방설매는 저택을 정비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이희봉은 그녀를 도와 방씨 가문의 기록을 정리하고 가문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함께했습니다. 적막한 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미연화를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씨 저택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방설매는 저택을 개방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한 학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약재상의 아들인 서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방설매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녀를 돕기 위해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방설매가 정원에서 꽃을 감상하고 있을 때 서진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낭자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문의 저주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셨으니 서진의 말에 방설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신과 이희봉 어른 그리고 미연아 아가씨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낭자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방설매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진 도령.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낭자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제가 평생 낭자 곁에서 돕고 싶습니다. 방설매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마치 봄바람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먼 하늘에서는 어쩌면 미연아의 영혼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한 부드러운 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방씨 저택은 더 이상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설매와 서진은 함께 저택을 관리하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을 사람들과 화합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저택의 정원에 있는 연못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환영이 미소 짓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미연화의 영혼은 이제 평화를 찾았지만 여전히 방씨 가문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고 진실과 용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밤중에 저택 주변에서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연화의 영혼이 남긴 메아리인지 아니면 단순한 바람소리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화와 안식의 신호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달이 밝은 밤, 방설매와 서진은 정원의 연못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미연화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삶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저택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빛으로 변하였고 적막했던 공간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방설매와 서진 그리고 이희봉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막한 방의 비밀은 풀렸고 방씨 가문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미연화의 한은 풀렸고 그녀의 영혼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 우리가 듣는 야담이 되었습니다. 진실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촛불을 끄십시오. 달빛이 창을 통해 스며들면 어쩌면 여러분도 미연화의 환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평화를 찾았지만 때때로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나타나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어쩌면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소리입니다. 미연화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인 것입니다. 봄빛이 완연한 5월의 어느 날 전라도 광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한 장씨 가문의 저택은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에 몰두하던 장설이 마님의 고운 자태는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28의 나이에 불과하지만 3년 전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장설이 마님은 혼자서도 장씨 가문이 살림을 능숙하게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치마와 옥색 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장설이 마님의 피부는 봄눈처럼 하얗고 맑았으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바늘을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했습니다. 마님, 오늘 점심 진지는 무엇으로 준비해 올까요? 몸종 금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고개를 살짝 들어 정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딴 나물로 나물밥을 지어 오너라. 그리고 저번에 담근 동치미도 함께 내오고. 네 마님, 곧 준비하겠습니다. 금이가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물러가는 동안 장설이 마님의 시선은 어느새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고 건장한 머슴 최도리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등솔기가 봄볕에 반짝이고 단단한 팔뚝에 힘줄이 돋아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무심코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도리는 24세 나이로 2해 전부터 장씨 가문에서 일하기 시작한 머슴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서 자라다가 이곳에 들어온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장씨 가문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특히 장설이 마님을 향한 충성심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최도리는 장설이 마님의 과묵한 아름다움과 강인한 내면에 은밀한 감정을 품고 있었으나 그것은 머슴과 마님이라는 신분의 벽 앞에서 결코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도라버이, 행랑채에서 나온 늙은 고모할매가 최도리를 불렀습니다. 최도리는 얼른 도끼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예, 할매,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새벽장에 나가서 콩나물이랑 두부를 사와야 하니라. 그리고 장터에 가는 김에 이번에 나온 무명도 좀 보고 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새벽에 다녀오겠습니다. 최도리가 다시 장작을 패는 일로 돌아가려는 찰나 마당 너머 안채에서 장설이 마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볕에 빨래를 널고 있는 장설이 마님의 가녀린 손목과 고운 목선이 순간 최도리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생각을 다잡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최도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더욱 세차게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도끼날이 장작을 가르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밥을 마친 후 장설이 마님은 촛불 아래서 남편이 남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학문이 깊었던 선비로 많은 책을 남겨두었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남편을 여의고 난 뒤로 혼자서도 책을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물론 여인이 책을 읽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시선도 있었지만 장설이 마님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에는 하인들이 오가는 모습만이 간간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장설이 마님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런 밤이면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구나. 장설이 마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지려 했습니다. 장설이 마님이 급히 손으로 바람을 막자 도로 촛불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깥에서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대문간을 지키는 늙은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급히 걸어오는 발소리와 함께 금이가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마님. 밖에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산에서 길을 잃은 선비라 하며 하룻밤 묵어갈 곳을 청하옵니다. 장설이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진 데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기세였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풍채가 좋고 말씨가 고운 분인데 스스로를 박서윤이라 소개하셨습니다. 갓과 도포를 갖춰 입었으나 비바람에 많이 젖어 있더이다. 장설이 마님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의 집에 낯선 남자를 들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좋지 않은 밤에 나그네를 돌려보내는 것 역시 인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모시고 최도리에게 말해 그곳에서 시중 들게 하여라. 그리고 산에서 길을 잃었다 하니 죽과 반찬을 내어드려라. 네, 마님. 금이가 물러가고 장설이 마님은 다시 책을 펴들었으나 마음이 어수선하여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장설이 마님은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되는 나그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비에 젖은 갓을 벗자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투와 준수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고맙소이다. 이런 밤에 의지할 곳을 주시니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박서윤이라는 나그네의 목소리가 깊고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양 있는 선비의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얼른 방문을 닫고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장설이야. 스스로를 꾸짖으며 장설이 마님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요를 쉽게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3년간 홀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도리는 사랑채에서 나그네 박서윤에게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죽과 반찬을 내어주고 옷을 말릴 수 있도록 화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박서윤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최도리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이 댁은 주인장이 안 계신가 보오? 네, 대감마님께서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마님께서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아, 그러하였군. 그런데 과부가 된 마님께서 이 큰 저택을 그것도 이렇게 잘 관리하고 계시다니 대단하군요. 박서윤의 말에 최도리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내가 마님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묻는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는 매우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최도리는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박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신세를 지게 되었소.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소. 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최도리는 공손히 인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 예상대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도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언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한밤중 장설이 마님은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왠지 답답하여 촛불을 밝히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지?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으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뒤숭숭한 마음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 시작할 무렵에야 장설이 마님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한 소리에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금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님께서 간직하시던 옥비녀와 귀한 비단이 사라졌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장설이 마님은 놀라 얼른 장롱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귀한 옥비녀와 혼수로 받은 비단들이 보관되어 있던 상자가 열려 있었고 안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설이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그때 최도리가 급히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나그네가 사라졌습니다. 사랑채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젯밤에 나그네, 그 박서윤이라는 사내가 귀중품을 훔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서 마을 포졸에게 알려야겠소. 늙은 하인이 말했지만 장설이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일은 마을에 소문내지 마시오. 그렇지 않아도 과부의 집에 낯선 남자를 들였다는 소문이 돌면 장씨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요. 하지만 마님, 귀한 물건들을 내가 직접 찾아오겠소. 최도리만 나를 따라오게 하시오. 장설이 마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차분하던 마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그건 위험합니다. 제가 혼자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최도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 물건은 내가 직접 찾아오겠소. 최도리는 길을 안내하고 위험할 때 도움이 될 것이요. 장설이 마님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금이와 다른 하인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가운데 장설이 마님은 빠르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상시 입던 화려한 비단 옷 대신 검소한 무명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머리도 간단히 틀어 올렸습니다. 마님 정말 가시겠습니까? 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반드시 가보와 체면을 찾아오겠다. 걱정 말거라.
장설이 마님은 금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집안일은 네가 맡아서 하거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마님은 친척 집에 다녀오신다고 하여라. 네, 마님. 금이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각, 장설이 마님과 최도리는 저택을 나섰습니다. 최도리는 간단한 짐과 식량,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몽둥이를 챙겼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그네 행색을 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마님? 어젯밤 그 사내가 산에서 왔다고 했으니 일단 산으로 향하자. 두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와 산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택 밖에서 단둘이 마주하게 된 상황에 둘 다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하인과 주인의 관계로만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혹시 다리가 아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도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비록 안채에만 있었지만 걷는 것쯤은 문제없다. 장설이 마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늘 저택 안에서만 생활하던 몸이라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아 불편했고 돌길을 걷다 보니 금세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장설이 마님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산길로 접어들자 울창한 숲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와 향기가 장설이 마님의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이렇게 숲속을 걷는 것은 오랜만이구나. 장설이 마님이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마님께서도 예전에 산에 다니셨습니까?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를 따라 종종 산에 올랐었지. 하지만 시집 온 이후로는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 장설이 마님의 목소리에 잠깐 슬픔이 배어 나왔습니다. 최도리는 비록 마님이지만 한 여인으로서 느꼈을 갑갑함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최도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늘길에 선명하게 남겨진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분명 어젯밤 내린 비 이후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 봅시다. 어쩌면 그 도둑놈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발자국을 따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길이 가팔라지고 험해졌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떨렸지만 꿋꿋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 잠시 쉬었다 가시는 게 어떨까요? 최도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빨리 그 도둑을 찾아야 한다. 내 갑오를 찾아야 한다. 장설이 마님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최도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님 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최도리는 간간히 장설이 마님을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정갈한 머리 대신 소박한 차림으로 산길을 오르는 마님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기 이상한 연기가 보입니다. 최도리가 숲 너머로 보이는 연기를 가리켰습니다. 분명 누군가 피운 모닥불에서 나오는 연기였습니다. 그쪽으로 가봅시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기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작은 공터가 나타났고 그곳에는 한 노파가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차림이 무당이나 점쟁이 같았습니다. 누구신지요? 장설이 마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 이상하게도 총기 있는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신가? 장씨 가문의 마님과 충직한 머슴이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장설이 마님과 최도리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노파가 그들의 신분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저희를 어떻게 아십니까? 최도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산에 오는 이들은 모두 내가 알지. 특히 너희처럼 마음에 물음표를 안고 오는 이들은 더욱 그러하지.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어서 앉거라. 긴 길을 왔을 테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지 않은가? 장설이 마님과 최도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노파의 말에 따라 모닥불 옆에 앉았습니다.
노파는 주머니에서 작은 주전자와 2개의 잔을 꺼내어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마시거라. 산에서 딴 약초를 넣은 차라 피로가 풀릴 것이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차를 받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쓴맛이 나면서도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노인장, 혹시 어젯밤 이 산을 지나간 사내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키가 크고 선비 차림을 한 장설이 마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자로구나. 박서윤이라 자칭하는 그 도적 말이냐? 노파의 말에 장설이 마님과 최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적이라니요? 정말 그자가 도적입니까? 그렇다. 그자는 이 근방에서 악명 높은 도적의 두목이다. 특히 부잣집의 과부를 노려 재물을 훔치는 것으로 유명하지. 장설이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경계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낯선 사내를 집에 들인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자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꼭 그자를 찾아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야 합니다. 최도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파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잡지 않으면 잃어버린 보물을 찾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장설이 마님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 감추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적을 쫓아가도 소용없을 것이요. 최도리와 장설이 마님은 순간 서로의 눈을 마주치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파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도적의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꼭 찾아야 합니다. 장설이 마님이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저 북쪽 산 너머에 외딴 초가가 있어. 그곳이 그자들의 소굴이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그곳에는 그자 혼자가 아닌 여러 도적들이 함께 있을 것이요. 노파의 말에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도적 무리를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님. 최도리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장설이 마님도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산삼을 가져가시오. 위험에 처했을 때 힘이 될 것이요. 노파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산삼 한 부리를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사히 받고 노파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장님의 말씀, 서로의 마음을 먼저 잡지 않으면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산길을 걸으며 최도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어서 가보자. 장설이 마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노파의 말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두 사람은 북쪽 산등성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노파가 말한 외딴 촉가가 보였습니다. 집 주변으로는 몇 명의 사내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마님. 하지만 사람이 여럿이네요. 일단 가까이 가서 살펴봐야겠다. 날이 어두워지면 몰래 들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숲속에 숨어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최도리는 간간히 장설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숲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마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리 야생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괜찮다. 하지만 목이 좀 마르는구나. 최도리는 곧바로 물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장설이 마님이 물을 마시는 동안 최도리는 그녀의 목선을 바라보다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최도리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초가집 앞으로 몇 명의 사내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어젯밤의 나그네 박서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자다. 저자가 박서윤이다. 장설이 마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도리도 그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더 지켜봅시다. 그들이 모두 들어간 후에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 점점 저물고 밤의 어둠이 숲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적들은 모두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고 웃음소리와 술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훔친 재물로 잔치를 벌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가봅시다. 최도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초가집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집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그들의 길을 밝혔습니다. 저쪽 뒤편으로 가봅시다.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다. 최도리의 인도로 두 사람은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쪽은 사람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곳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서는 도적 5명이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박서윤으로 보이는 사내가 자리의 중앙에 앉아 나머지 도적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장설이 마님의 옥비녀와 비단이 보였습니다. 저기 있다. 내 물건들이. 장설이 마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최도리는 장설이 마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단 더 지켜봅시다. 그들이 취해서 잠들면 몰래 들어가서 물건만 가져오는 게 좋겠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집 뒤편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적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코골이 소리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봅시다. 최도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뒤편의 작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적들은 모두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천천히 박서윤 옆에 있는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최도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설이 마님이 상자에 손을 뻗었을 때 갑자기 바닥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박서윤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장설이 마님과 최도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시오, 마님. 최도리가 외치며 박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에 다른 도적들도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놈들이 누구냐? 도적들이 흩어져 있던 칼과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최도리는 재빨리 장설이 마님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달려가던 중 장설이 마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최도리도 함께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크, 둘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닥이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함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으악!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부여잡았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본능적으로 최도리의 품에 안겼고 최도리는 마님을 보호하려 양팔로 감쌌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응. 장설이 마님은 당황한 나머지 존칭을 빼먹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최도리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것이 이상하게도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망쳤나? 어디로 간 거지? 위에서 도적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뒤져봐. 반드시 잡아야 해. 도적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위가 조용해지자 최도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함정인 것 같습니다, 마님. 도적들이 만든 덫이겠지요.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느냐? 그리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도리는 조심스럽게 장설이 마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장설이 마님은 최도리와 떨어지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최도리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마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어깨 위에 올라서시면 위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 최도리가 무릎을 꿇고 장설이 마님이 그의 어깨 위로 올라섰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상황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다행히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도리의 단단한 어깨 위에 서서 위로 손을 뻗자 함정의 입구에 손이 닿았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다오. 최도리는 천천히 일어서며 장설이 마님을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마침내 함정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 긴 나뭇가지를 찾아 최도리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이걸 잡아라. 최도리도 나뭇가지를 잡고 함정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잠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위험했구나, 최도리. 네, 마님. 하지만 다행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내 물건은 도적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장설이 마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할 것 같다. 저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숲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멀리서 횃불과 함께 도적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들이다. 도적 중 하나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최도리는 즉시 장설이 마님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제 뒤를 따라오세요. 어둠 속에서 숲을 달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과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최도리는 단 한 번도 장설이 마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쪽이다. 저 아래로 내려가자. 최도리가 가파른 비탈길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비탈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도적들의 욕설과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탈 아래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어둠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마님. 그러면 도적들이 우리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자, 하지만 물이 차갑고 깊을 것 같구나. 제가 마님을 업고 건너겠습니다. 최도리는 망설임 없이 장설이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망설였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도적들의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최도리의 등에 올랐습니다. 최도리는 장설이 마님의 다리를 단단히 붙잡고 천천히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차갑습니다. 꼭 붙잡으세요. 물은 생각보다 깊었고 최도리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그들을 휩쓸려 했지만 최도리는 강인한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최도리의 목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두 사람은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최도리는 장설이 마님을 조심스럽게 내려주었습니다. 둘 다 물에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 동굴이 보입니다. 잠시 몸을 말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도리가 언덕 위에 작은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비와 바람을 피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님,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감기 들지 않게 불을 피워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도리는 동굴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풀을 모아왔습니다. 다행히 그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부시와 부싯돌은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최도리는 능숙하게 불을 피웠고 곧 작은 모닥불이 동굴 안을 밝혔습니다. 이리 오셔서 몸을 녹이세요, 마님. 장설이 마님은 떨리는 몸으로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최도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장설이 마님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내도 춥잖니. 괜찮습니다, 마님. 저는 이 정도 추위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도리의 말과 달리 그의 몸도 떨고 있었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갑자기 결심한 듯 최도리의 겉옷을 벗고 그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같이 덮자. 둘 다 감기 들면 안 된다. 장설이 마님의 제안에 최도리는 놀랐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겉옷 하나를 함께 덮고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맞닿은 채로 앉아있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최도리. 장설이 마님이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네, 마님. 정말 그랬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큰일을 당했을 것이다.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마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설이 마님은 불빛에 비친 최도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던 그였지만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을 보호하는 용감한 모습, 강을 건널 때의 강인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보이는 다정한 배려.
최돌이 내게 궁금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마님? 네가 왜 우리 집에서 일하기로 했니? 내처럼 건장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최돌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마님의 댁에 들어오기 전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나를? 어디서? 2년 전 제가 장터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마님께서 몸종들과 함께 물건을 사러 오셨지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마님의 주머니를 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도둑을 붙잡았는데 마님께서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가셨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니? 네. 그 후로 저는 마님의 고귀한 품성과 아름다움에 이끌려 이 집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도리의 고백에 장설이 마님은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었구나. 장설이 마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모닥불에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춤추었습니다. 마님, 최도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무당할매의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잡지 않으면 잃어버린 보물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장설이 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구나. 혹시 그 말의 뜻이? 최도리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천천히 최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에 그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최도리, 내 마음을 말해보아라. 장설이 마님의 직접적인 물음에 최도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님, 제가 감히 마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최도리의 고백에 장설이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처음 뵌 순간부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이고 마님은 고귀한 양반의 부인이시니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최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분의 차이, 사회적 통념, 그리고 자신이 과부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최도리, 나도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장설이 마님의 말에 최도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마님? 그동안 내 마음도 혼란스러웠다. 과부로서 다시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한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장설이 마님의 솔직한 고백에 최도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 오늘 네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내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깊이 마주쳤습니다. 모닥불 빛이 그들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도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장설이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장설이 마님과 최도리는 서로를 마주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두 사람은 다시 도적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마침내 도적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가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서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잡아라, 도둑이다. 최도리는 몽둥이를 들고 도적들과 맞섰습니다. 그의 용맹한 싸움 덕분에 장설이 마님은 가보를 들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도리는 여러 도적에게 둘러싸여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이가 마을의 포졸들에게 마님의 위험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도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최도리는 간신히 빠져나와 장설이 마님과 함께 관군들에게 합류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길고 조용했습니다. 관군들의 호위 속에 장설이 마님과 최도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님과 머슴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마음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최도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관군의 대장이 말을 타고 두 사람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님, 곧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 어른들이 이미 모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설이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금이가 관군을 데려온 것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마님과 머슴이 함께 산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씨 가문의 친척들, 마을의 유지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까지. 장설이 마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최도리는 그녀의 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신분의 질서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설이야, 장설이 마님의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교차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구나. 정말 다행이다. 어머님. 장설이 마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장씨 가문이 큰 어른인 장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젊은 머슴과 산속을 돌아다니라니. 장씨 가문의 체면이 어디 있느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최도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가보를 찾으러 간 것뿐입니다. 장설이 마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보라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고 체면이 아니냐? 장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이 일로 장씨 가문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장설이 마님은 갑자기 상자를 열고 옥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갑오입니다. 대감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가문의 명예보다 덜 중요하다고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왜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갑오를 지켜왔습니까? 장대감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장설이 마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도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갑오를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최도리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님과 머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장씨 가문의 다른 장로가 나섰습니다. 이틀 밤을 산속에서 젊은 머슴과 함께 보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이 일로 마님의 정절에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장설이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 정절을 의심하신다면 그건 어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최도리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장설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여인, 특히 양반집 부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마님의 마음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대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최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도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최도리에게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점차 장씨 가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런 내게 최도리는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설이 마님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씨 가문의 장로들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경한, 이게 무슨 망발이냐? 장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머슴을 내쫓아라. 그리고 마님은 방에 가두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설이 마님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잠깐 형님. 노인은 장대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지요. 장대감은 할 말을 잃고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설이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느냐, 설이야? 장설이 마님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처음에는 저도 이런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생사의 고비를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최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떠냐, 최도리? 너의 마음은 진심이냐? 최도리는 고개를 들고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대감마님. 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항상 설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단다. 그 아이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결국 설이의 행복이었어. 신분이 어떻든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 장설이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장대감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형님,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씨 가문은 항상 의리와 진실을 중요시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을 막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최도리는 마님의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장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장로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비난보다는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관군들이 누군가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박서윤과 그의 일당이었습니다. 여기 도적들을 잡아왔습니다. 관군의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이자들이 장씨 가문의 갑오를 훔치고 또 다른 여러 집의 재물도 훔친 죄인들입니다. 박서윤은 묶인 팔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눈에는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자가 바로 그 가짜 선비 박서윤이구나.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박서윤은 고개를 들어 장설이 마님과 최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증오의 빛이 스쳤습니다. 내 놈들 때문에 내 계획이 모두 무산되었다. 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 계획이라니 무슨 말이냐? 관군의 대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 마을의 부잣집 과부들을 속여 재물을 빼앗아 왔다. 특히 장씨 가문처럼 명망 높은 집안의 과부는 내게 좋은 표적이었지. 박서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설이 마님은 그의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속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랄한 계략의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자를 당장 관가로 데려가시오. 장대감이 명령했습니다.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요. 관군들이 박서윤과 그의 일당을 끌고 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장설이 마님과 최도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님이 도적의 계략에 맞서 용감하게 갑오를 되찾아왔고 최도리는 그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마님을 지켰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장로가 중얼거렸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 않죠? 양반의 딸과 천한 머슴이 천하다고요?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마을의 훈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학식 있는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도리가 천하다니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모두가 훈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도리는 원래 양반집 자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한 선비였으나 정쟁에 휘말려 가족이 몰락했지요. 어린 최도리는 먼 친척집에 맡겨졌고 결국 머슴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피는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이 뜻밖의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최도리마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훈장님? 장대감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최도리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요. 그의 아들 역시 그 피를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로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최도리의 출신이 사실은 천하지 않다는 사실은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대감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머슴 아니요? 신분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회복시켜주면 되지 않겠소?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장씨 가문의 힘이라면 원래의 신분을 아니 그 이상으로 높여줄 수도 있지 않겠소? 장대감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소. 최도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두 사람의 연을 인정하도록 하겠소. 하지만 그는 손가락을 들어 강조했습니다. 그 전에 최도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진심과 충성심을 증명해야 할 것이요. 최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제 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장대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장씨 가문을 위해 봉사하고 그동안은 마님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요. 그 후에 마님과의 연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장설이 마님은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어떻게든 장로들의 허락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최도리를 바라보았고 최도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락합니다. 최도리가 말했습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마님을 위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의 확고한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젊은 여인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범한 사랑 이야기가 자신들의 마을에서 펼쳐지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최도리는 그동안 장씨 가문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장설이 마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1년이 지나고 장씨 가문은 최도리의 본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최서방이 아닌 최도령으로 불렸고 장설이 마님과의 혼인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혼인식 날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식을 마친 후 장설이와 최도리는 저택의 정원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년이 정말 길게 느껴졌구나. 장설이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도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장설이가 물었습니다. 마님, 아니 이제는 당신이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최도리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삶이든 행복할 것입니다. 장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항상 궁금했어. 그 노파가 했던 말, 서로의 마음을 먼저 잡지 않으면 잃어버린 보물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최도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갑오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서로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보물을 찾은 거죠. 장설이는 최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이제 너란다. 최도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며 마님과 머슴의 수상한 밤손님이라는 제목의 야담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을 알린 수상한 밤손님에 관한 이야기로 말입니다. 장설이와 최도리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자식들 역시 부모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끔 산속에서 만났던 그 신비한 노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노파가 단순한 무당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을 이어준 산신령이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이야기는 사랑의 힘이 어떻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밤이 깊고 달빛이 밝을 때면 사람들은 장씨 가문의 저택 정원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닐며 속삭이는 모습을 본다고도 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증표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을 넘어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